내 아들은 살인자가 될 뻔했습니다. 효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효도라는 게 참. 끝이 보일 땐 참을 만한데 끝이 안 보이면 사람 영혼을 갉아먹더군요. 5년입니다. 제 아들 민수가 치매 걸린 아비를 위해 제 청춘을 통째로 바친 시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보고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아이의 저인자한 미소는 돈을 받기 위한 가면이고 저 따뜻한 손길은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아비의 목을 조르는 흉기가 된다는 것을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카메라 앞에 선 아버지를 안고 울지만 카메라만 꺼지면 눈에 불을 켜고 아비를 윽박지르는 저 괴물이 정말 내가 낳은 아들이 맞을까요? 우리 집을 지옥으로 만든 그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카메라 속의 민수는 눈부시게 빛납니다. 치매로 초점을 잃은 제 아비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선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아버지, 제가 맛있는 죽 끓여왔어요. 그 순간 화면 너머 수만 명의 시청자들은 열광합니다. 진정한 효자다. 이 시대의 마지막 천사다라며 눈물 섞인 후원금을 보냅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저 붉은 녹화 불빛이 꺼지는 찰나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습니다. 민수는 아비의 입에 넣어주던 숟가락을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아들의 손이 허공을 가르고 힘없는 노인의 뺨에선 둔탁한 파열음이 들립니다. 저는 그 곁에서 조명을 들고 서 있습니다. 아들의 폭력을 말리지 못하는, 아니 완벽한 영상을 위해 아들의 분노를 숨겨주는 나는 이 지옥의 가장 비겁한 공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우리 집에 썩은 내 진동하는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착했던 우리 아들이 왜 지 아비를 절벽 끝으로 밀어버리려 했는지 그 지옥 같은 기록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효자의 몰락이자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내 아들 민수가 내 인생의 보석이었던 시절부터입니다. 우리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참 속이 깊었습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어서 온 동네 어르신들이 저런 아들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입을 모으셨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남들 다 가는 학원 한 번 못 보내줬는데도 군말 없이 공부해서 장학금까지 받았죠. 녀석이 번듯한 기업에 최종 합격해서 첫 출근을 앞두고 정장을 맞춰 입던 날을 저는 아직도 꿈에서 봅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던 그 늠름한 뒷모습. 그게 우리 민수의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녀석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게. 그 약속을 지키려는 듯 첫 월급을 타던 날 민수는 자기 정장 한 벌 안 사고 케이크와 빨간 내복 그리고 소고기 한 근을 사들고 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셋이 오순도순 앉아 고기를 굽던 그날의 냄새, 민수의 환한 미소. 저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정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참 짧더군요. 평생 술을 좋아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길을 좀 헤매는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제 얼굴도 못 알아보고 거실에 대변을 바르는 지경이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남편에게 치매 선고를 내리더군요. 남편은 방금 밥을 먹고도 밥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멀쩡히 길을 걷다 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치매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병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짐승처럼 변해갔고 우리 집은 조금씩 썩은 내와 절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낮에는 식당 나가서 불판 닦고 밤에는 남편의 오물을 닦아내며 아들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 앞길 막으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죠. 제가 식당 일을 하며 억척같이 간병을 했지만 어느 날 남편을 씻기다 제가 미끄러져
대퇴부골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술 취한 듯 비틀거리는 남편을 억지로 욕실로 끌고 가 씻기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발작하듯 저를 밀쳐냈습니다. 비눗물에 발이 미끄러지며 제 몸이 꺾였고 고요한 집안에 우드득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대퇴부 골절이었죠. 저는 병원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비는 쌓여가고 남편은 보호자 없는 집에서 사고를 쳐댔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더군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치매와 제 부상까지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엉엉 울었죠. 그때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지체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울었죠. 엄마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나 회사 안 가도 돼.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 며칠 뒤 녀석은 사표를 내밀었습니다. 촉망받던 직장도 버리고 이제 막 시작된 30대의 꿈을 다 접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결혼하려고 모아둔 전셋집 보증금까지 싹 빼서 본가 낡은 빌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민수가 자기 인생을 제 아비의 기저귀 속에 처박은 첫날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저와 치매 걸린 아빠를 보며 민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이지. 효자 아들의 기적 같았습니다. 녀석은 친구들 전화도 안 받고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면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욕창 생길까봐. 밤새 2시간마다 아버지를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갈고 시간마다 저희 둘의 약을 챙기며 맛있는 걸 해다 바쳤죠. 하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저는 봤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조금씩 굽어가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통장은 텅 비어갔고 녀석의 눈은 퀭하게 죽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장가가서 아빠가 됐다는데 민수는 낡은 빌라 구석에서 똥오줌 냄새를 맡으며 늙어갔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약값을 대던 민수가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더군요. 엄마 아빠가 안 죽어. 아빠가 안 죽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엄마. 그때 알았습니다. 제 아들의 영혼은 이미 그때 갈기갈기 찢겨 사라졌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민수가 베란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나 진짜 여기서 썩어가는 기분이야. 나도 정장 입고 출근하고 싶어. 나도 데이트하고 싶다고. 나 이러다 평생 누구 인생 노예로 살다 죽는 거 아니냐. 아들의 그 처절한 흐느낌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녀석은 효자가 아니라 효도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던 겁니다. 돈이며 정신이며 말라가던 어느 날 민수가 택배를 잔뜩 시켰더군요. 조명과 마이크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번다며 시킨 장비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옛날엔 TV에 나와야 유명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저 조그만 컴퓨터나 휴대폰 하나가 방송국이 되는 세상이더군요. 엄마 이거 하면 집에서 돈 벌 수 있대. 나 뭐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아들이 하는 건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방구석에서 카메라를 보고 혼잣말을 하는 게 꼭 넣어 나간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방송 중에 아버지가 빤스만 입고 거실로 나와 헛소리를 하며 춤을 췄습니다. 민수는 질겁하며 아버지를 가렸는데 그때 화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띠링, 띠링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화면 가득 꽃바구니와 별그림이 터졌습니다. 시청자들이 아버님 너무 웃기다. 고생하는 아들 힘내라며 보낸 별풍선이라더군요. 그게 곧 현금이라고 했습니다. 별풍선의 맛을 본 민수의 눈빛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며 아버지를 가리더니 이제는 아버지가 거실로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오늘 대박 터졌어.
아빠가 바보짓 할수록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줘. 그날 이후로 민수는 카메라를 켜놓고 우리 집 구석구석을 찍고 치매 걸린 제 아비 밥 먹이고 기저귀 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아버지를 더 초라하게 입혔고 카메라 앞에선 세상에 없는 지극한 효자가 되어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기특하다며 돈을 보냅니다. 화면에 예쁜 꽃그림이나 하트가 뜨면서 띠링 소리가 나면 적게는 몇천 원부터 많게는 몇만 원까지 돈이 들어와요. 민수는 그걸 후원금이라 부르며 춤을 추더군요. 제 눈에는 그저 구걸이고 효도를 파는 장터 같았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민수는 카메라 앞에서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응원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절까지 했죠. 시청자들은 우리 아들을 이 시대의 살아있는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들을 더 깊은 지옥으로 몰아넣는 동약이었습니다. 그렇게 기괴한 돈벌이가 지속되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는 착한 모습을 보여줄수록 사람들이 감동해서 돈 봉투를 더 많이 보낸다는 걸요. 시청자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돌보는 감동적인 모습, 혹은 아버지가 치매 증상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자극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만 켜지면 아버지를 안고 사랑해요 아버지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화면엔 하트가 쏟아지고 띠링 소리와 함께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는 찰나 민수의 눈빛은 순식간에 독사처럼 변합니다. 아까 밥 먹을 때 왜 웃으라고 할 때 안 웃었어? 그래선 돈 안 들어온다고 했지. 오늘 돈 덜 들어왔잖아.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부모가 아니라 돈 벌어다 주는 소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효자가 아니라 효도를 연기하는 배우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들어올수록 민수는 더 가식적으로 변했고 저는 그 끔찍한 연극에 조명을 들고 서 있는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 효도를 연기하는 잔인한 촬영장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완벽했던 연극이 박살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건은 정말 허망하게 터졌습니다. 그날은 민수가 평소보다 예민했습니다. 돈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쏟아졌고 방송 조회수는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술을 한 잔 마시고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방송을 이어갔죠. 여러분, 오늘도 저희 아버지는 많이 아프시네요.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민수는 카메라 앞에서 세상 슬픈 표정으로 연기를 하다가 속이 안 좋다며 잠시 화장실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아버지가 거실에 세워둔 카메라 거치대를 발로 툭 치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다 발이 걸렸던 겁니다. 카메라는 바닥으로 고꾸라져 천장 형광등만 비추게 됐죠. 하지만 소리를 담는 마이크는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아들은 넘어진 카메라를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게 넘어지면 방송이 끊기고 돈줄이 막힌다는 공포가 덮친 모양입니다. 이 미친 영감탱이야. 너 내가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났는데 이제는 이 돈줄까지 끊어버릴 거야. 제발 부탁이니까 좀 죽어. 어차피 산송장인데 왜 안 죽고 나를 괴롭혀. 아들의 입에서 차마 부모에게 할 수 없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그 서슬퍼런 비명과 시끄러운 소리들이 고스란히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의 신음소리가 생중계됐죠. 화면 속 천장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화면 너머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효자가 아니라 악마였다는 사람들의 비난 섞인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들의 연극이 단 1분 만에 끝이 난 겁니다. 사고가 터진 건 찰나였지만 그 대가는 지독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아들의 이름, 나이, 예전에 다녔던 회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집 주소까지. 인터넷이라는 그 시퍼런 바다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신상이 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낸 건지. 개인정보가 3시간에 털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수의 휴대폰은 1초도 쉬지 않고 울려댔습니다. 이 페류나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 아버지가 불쌍하다. 당장 죽어라. 전화를 꺼버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쏟아지는 수만 건의 욕설 문자 때문에 휴대폰은 뜨겁게 달궈져 나중엔 아예 켜지지도 않더군요. 진짜 공포는 밖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어요. 누군가 인면수심 악마 효자. 아비 팔아돈 버는 사기꾼이라고. 적은 찌라시들을 빼곡하게 붙여놨고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도를 넘은 청년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민수야, 나와서 사과해.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치매 걸린 남편은 겁에 질려 방 구석에서 대소변을 지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와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엔 다시 비난의 눈초리만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갈 수가 없었죠. 아들은 커튼을 꽉 닫아건 어두운 방 안에서 매일 술만 퍼마셨습니다. 엄마, 나 이제 끝났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해. 내가 죽어야 이 연극이 끝날 것 같아. 캥한 눈으로 빈 소주병을 바라보던 아들은 어느 날 밤 갑자기 술병을 내려놓고 아주 차분해진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가자. 아무도 우리 모르는 바다로. 거기 가서 우리 셋이 같이 쉬자. 그건 여행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죽자는 선고였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밧줄이 드디어 끊어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짐가방을 챙겼습니다. 이 지옥 같은 방구석에서 욕설을 듣느니 차라리 아들의 손에 끌려 저 바다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낡은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집 대문에 붙은 비난의 종이들을 찢어낼 힘조차 없어 그대로 두고 도망치듯 동네를 빠져나왔습니다. 비가 올 듯 꾸물거리는 하늘 아래 민수의 낡은 차는 동해로 향하는 국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지독한 술 냄새와 숨막히는 침묵만 가득했죠. 한참을 운전만 하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뗐습니다. 엄마, 나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나 이제 더는 도망갈 곳이 없어. 핸들을 잡은 민수의 손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오늘 아빠 데리고 같이 갈 거야. 내가 지옥까지 아빠 기저귀 갈아주면서 같이 갈게.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랑 아빠만 없으면 다시 살 수 있잖아. 엄마 선택에 맡길게.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내릴 건지. 그 말을 뱉으며 민수는 짐승처럼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년간을 함께 지옥에서 버텼는데 이제 와서 나 혼자 산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아들의 젖은 손등을 덮어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너랑 내 아빠 가는데 내가 어딜 남겠니? 우리 셋이 같이 가자. 가서 거기서는 제발 편하게 쉬자. 우리는 차 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멍하니 창밖을 보던 남편만이 그 슬픈 울음소리 사이에서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미리 검색이라도 해둔 듯 지도를 보며 산속 깊은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드레일도 없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갔죠. 차바퀴가 자갈을 밟는 서늘한 소리만 들리는 그 길 끝에 거짓말처럼 절벽 밑으로 시커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자그마한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인적 없는 절벽 끝. 파도가 바위를 부술듯이 몰아치는 곳에 차가 멈췄습니다. 아빠, 여기선 아무도 우리 욕 안 해. 돈 걱정도 별풍선 소리도 안 들려.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다 끝날 거야. 차를 세운 민수는 한참 동안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숨을 골랐습니다.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휠체어를 내렸고 아버지를 그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아버지를 태운 휠체어를 절벽 끄트머리로 밀고 나갔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그 절벽 끝에서 민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기 위해 아래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때였습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너무 힘들었어. 아빠가 치매 걸리고 돌보는 동안 나 내 인생 한 번도 못 살아보고 아빠 뒤만 닦았어. 나도 남들처럼 사랑받고 싶었고 돈도 벌고 싶었어. 그래서 아빠 이용해서 방송도 하고 나쁜 짓도 했어. 나 진짜 나쁜 놈이지? 민수는 아버지의 마른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년 넘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남편의 눈에 갑자기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민수의 거친 손등 위에 제 마른 손을 꼭 겹쳐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3년 넘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아주 맑고 형형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지더니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아들. 울지 마라. 가족들한테 민폐만 끼쳐서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 인생 너무 많이 버렸다. 이제 가서 네 인생 살아라. 못난 애비가 너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그건 치매의 선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갉아먹으며 연명하던 노인의 뒤늦은 고백이자 아들을 지옥에서 꺼내주려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며 괴물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말입니다. 남편은 제정신이 돌아온 그 찰나의 순간에 자식의 고통을 온몸으로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지쳐버렸다는 것을 그 짧은 순간에 다 이해해버린 것이지요. 절벽 끝에서 우리 세 가족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결국 브레이크를 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도끼를 다 녹여버린 것이지요. 엄마, 우리 일단 좀 쉬자. 우리는 근처에 보이는 낡은 민박집에 방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카메라 없는 방에서 아무런 가식 없이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리고 등을 토닥여드렸습니다. 남편도 다시 흐릿해진 눈이었지만 아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아이처럼 배시시 웃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좁은 방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아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방 안이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일어나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대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잠든 모습 그대로 아주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두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진심을 전하고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는 듯 그렇게 스스로 먼 길을 떠난 것이지요. 그간의 병마와 여행의 고단함, 그리고 아들을 향한 마지막 진심을 쏟아낸 끝에 심장이 멈춘 것이지요. 남편은 가장 평온한 얼굴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한때 인터넷 방송을 할 때는 수만 명의 사람이 우리 민수를 보며 박수를 치고 별풍선을 쏘아댔지만 정작 남편의 영정 앞에는 국화꽃 한 송이 놓아줄 조문객 하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상복을 입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빈소를 지켰습니다. 절벽 끝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그 한마디.
미안하다, 내 인생 살아라는 말이 가시가 되어 아들의 심장에 박힌 모양이었습니다. 밥 한 술 떼지 않고 그저 영정사진소. 병들기 전 환하게 웃던 아비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슬퍼할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에 그저 서로의 그림자만 밟으며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방송 장비를 켜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은 카메라 거치대와 조명 등은 마치 우리를 비웃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장비들을 쇠망치로 부수어 고물상에 넘겨버리고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민수의 방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수백 알의 수면제가 든 빈 약통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너 왜 이래? 저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아들을 들쳐업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위세척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꼬박 보낸 뒤에야 민수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아빠한테 가고 싶어. 내가 아빠한테 한 짓이 생각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나 진짜 악마인가 봐. 저는 아들의 마른 손을 꼭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아빠한테 죄인이야. 근데 민수야, 내가 이렇게 가버리면 아빠가 마지막에 너 살려준 보람이 없잖니. 아빠가 너한테 준 건 죽음이 아니라 삶이었어. 우리 아빠한테 잘못한 만큼 딱 그만큼만 아빠 몫까지 정신 차리고 살자. 그게 진짜 속죄하는 거야. 우리는 병원 침대에 머리를 맞대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도끼와 하늘, 그 눈물에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연극 같은 효도는 집어치우고 정말 사람답게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자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지독한 죄책감과 우울증 때문에 매일 정신과 약을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이제 녀석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민수는 집 근처 작은 공장에 취직해서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꼬박꼬박 받는 월급으로 그동안 쌓였던 간병비 빚과 사채를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다시 동네 작은 식당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하루 종일 불판을 닦고 설거지를 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지만 퇴근길에 아들이 좋아하는 만두 한 봉지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물론 세상이 금방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여전히 수근거리는 이웃들이 있고 동네 노인정에서는 우리 민수를 아비판 놈이라며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날은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오더니 조용히 묻더군요. 엄마, 사람들은 나를 평생 악마로 기억하겠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다. 내 아버지만 너를 용서했으면 된 거야. 가끔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민수 장가 안 보내냐고 묻기도 합니다. 30 중반이 훌쩍 넘었으니 그럴 법도 하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합니다. 엄마, 나는 누굴 사랑할 자격도 누군가의 가정을 책임질 자신도 없어. 내 마음에는 아직도 아빠라는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앉아 있거든. 그냥 이렇게 엄마랑 둘이 밥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전부여도 좋아. 우리는 이제 집에서 아빠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에게 금기어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 속에, 밥상 머리의 빈자리 속에 늘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요. 민수는 가끔 거실에 앉아 허공을 봅니다. 아마도 카메라가 있던 그 자리를 보며 그때 아버지를 안아주던 가짜 연기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한 번 더 안아드리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겠지요.
효도는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니더군요. 나중에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을 때 그 숨소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남겨진 생은 아버지가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 믿고 묵묵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 밥상 위엔 밥그릇 3개가 놓여 있습니다. 비록 한 그릇은 주인이 없지만 우리 세 식구는 오늘도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며 하루를 살아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들은 아버지를 지키려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온 별풍선과 박수 소리는 아들에게 효도가 아니라 지독한 연극을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를 완벽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효도는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민수는 성자가 되려다 괴물이 되었고 아버지는 제정신이 돌아온 그 찰나의 순간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이 시대의 수많은 아들, 딸 여러분. 곁에 아직 부모님이 혹은 자식이 있다면 늦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오늘이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